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일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지만 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란 쉽지 않죠.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지나왔고, 때로는 그 선택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흘러가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바로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될 겁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교수가 되는 건 어머니의 오랜 바람이었다. 물론 나도 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게 내가 진짜 원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바람이 투영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확실한 답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걸 예감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마침내 교수가 되어 어머니의 바람을 이뤄드린 후 나는 선언했다. 이제부터 나에게 어떤 바람도 품지 마시라.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물론 교수 생활은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에서 기록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은 보람찼다. 하지만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곧 받았다. 그 답을 찾게 된 것은 몹시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나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했다. 그중 하나가 피해자 가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대학원생이나 학생들이 아닌 일반 대중을 가르친 것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들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만 가르쳐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일부 엘리트보다 평범한 대중과 함께하는 걸,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데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또한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인지적으로 학습하는 능력보다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의 삶보다 더 원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교수가 아니라 대중교육자를 꿈꾸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성공했다고 손뼉 쳐주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일반적으로는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업하는 루트를 떠올릴 것이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면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기대를 품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나의 꿈이라고 여기게 된다. 물론 그게 진짜 원하는 바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 막상 몇 년간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의감과 공허감이 찾아온다. 일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경쟁적인 회사 문화에 지쳐간다.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는 모범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어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모범생이라는 건 그저 하나의 생각 방식일 뿐이다.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따르는 것 아닌가? 그 길은 가는 과정도 즐겁지 않거니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보람도 의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나답게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가? 지금 삶에서 공허함이나 불만족을 느낀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가? 사회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게 된다. 한 회사의 직원이고, 한 가정의 아내 혹은 남편이고,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하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적시적소에 바꾸어 쓰면서 그 가면에 맞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다 보면 뭐가 진짜 내 얼굴인지,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르소나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자칫 자신을 잃으면 삶의 의미마저 잃게 된다. 이런 현상은 근대에서 현대로 올수록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강화된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참 어렵다. 특히 어릴 때부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현재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의 페르소나가 형성한 가짜 욕망일 가능성이 크다. 나니까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는 데는 정성과 노력을 쏟으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진짜 나를 찾고 싶다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 인생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페르소나를 잠시 걷어내고 진짜 모습과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의 나를 뒤집어 보라. 나라는 사람은 결정된 고정체가 아니라 변화하고 생성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성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가능성이 나를 찾아온다.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수행해내는 사람에게 당신은 주체성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주체성을 행동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주체성이란 무엇인가를 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인식하는 일이다. 만약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공부가 하기 싫을 수 있다. 그럼 공부를 때려치우고 학교 밖으로 놀러 가는 것이 주체적인 행동일까? 물론 너무나 확고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학교 공부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보통의 학생들에게 주체성이란 왜 지금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그 이유를 알고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위해 현재의 지루한 공부를 참아낼 줄 아는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주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나의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180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해보자. 아무리 해도 줄어들지 않는 업무, 워라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일의 야근, 일을 떠넘기기 바쁜 상사와 맘대로 일정을 바꾸는 거래처 등에 휘둘리고 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인지 일이 나를 잡아먹는 것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주체성을 찾아야 할까?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나는 이럴 때 우선 자신의 진짜 모습과 욕망을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 단 10분이라도 일상에 그 욕망을 끼워 넣으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의 진짜 욕망이 자유롭게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에세이스트가 되는 것이라면 하루에 한 장씩 점심시간에라도 주변 풍경을 찍어보라. 한두 줄이라도 좋으니 일상의 감각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보라.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나의 꿈을 위해 하는 주체적인 행동이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둘씩 매일 모인다면 당신의 인생은 주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삶은 분절된 하루가 아니고 연속된 매일이다. 점이 아니라 선이다. 혼자 힘으로 점의 위치를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1mm씩이라도 점을 움직여 나간다면 결국 선이 향하는 방향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휘둘리고 다른 이들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린다. 왜 우리는 휘둘리며 살까? 다음의 세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세상의 시스템이다. 우리는 시대 안에서 태어난다. 시대를 벗어나서 살 수 없기에 사회의 법률이나 윤리, 가치관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시대의 산물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 의례 학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부모라면, 혹은 한국인이라면처럼 시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바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돈이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갖길 원하면서도
누군가 그걸 입 밖에 내면 경멸에 찬 시선을 보낸다. 요즘은 돈에 대한 솔직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누군가 자신의 인생관은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하면 혀를 끌끌 찬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속물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죄악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얼마나 벌어야 할지는 각자의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자유를 획득할 가능성도 커진다. 세 번째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화다. 타인을 의식할수록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걸 쫓게 된다. 나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신 남들을 이기고 싶어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허울뿐인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떤가? 당신은 세상의 시스템, 돈, 비교와 경쟁 사이에서 자유로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물론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 살아왔던 방식을 한순간에 바꾸기란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있다. 바로 주체적인 나만의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이라는 가방을 하나씩 안고 태어난다. 부잣집에서 태어난다고 가방을 두세 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씩 주어진다. 다만 그 가방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가방에 의미 있는 것만 담아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쓰레기만 담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방을 소중하게 짊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가방은 내팽개친 채 남의 가방을 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가방을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한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가방에 내가 원하는 것만 넣어 당당하게 짊어진 사람은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의 삶은 지옥으로 변한다.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낀다면 다음을 생각해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진정한 욕망보다 부모나 배우자, 주변인들의 기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기분에 지나치게 좌우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내 감정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진 않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내 경험상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로 40, 50대가 되면 불행이 엄습해 오는 일이 많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라는 몸의 현상과 맞물린다. 주부라면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갱년기 시기는 대체로 자녀들도 다 컸을 때라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는 기분이 든다. 심지어 60대가 되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손주를 봐주는데 다시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자신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은퇴와 맞물린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가부장 구조에 익숙해져 있던 남성이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 우울감이 크게 온다. 중년 남성들은 그동안 지켜온 페르소나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점점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현재의 삶이 전해오는 불만족과 허무감, 무력감 등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봐야 하고 들여다본 것을 토대로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인생에서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다. 나답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까?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것부터 몇 시에 잠자리에 들 것인지와 같은 매일의 사소한 일을 비롯해 어느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인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지와 같은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도 있다. 수많은 결정 사이에서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고민한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나다운 판단을 하려면 수많은 결정을 직접 해봐야 한다. 보통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결정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하루에도 적게는 몇 가지, 많게는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삶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힘들어한다면 일상이 언제나 피곤하고 불만족스러워진다. 어느 날 제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은 결정 장애가 있어서 점심 한 끼를 먹는데도 메뉴를 결정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소연해왔다. 우선 가격이 신경 쓰이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뭘 원할지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눈치 보고 사는데 익숙해진 탓이다.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이런데 살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에는 어떨지 제자의 앞날이 걱정되었다.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떠밀리듯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든다고 결정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경험이 부족해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 어물쩍된다. 경험과 연륜이 쌓이는 50대쯤 되면 어떨까? 그동안 살면서 이미 삶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 게다가 60대가 되어 은퇴 시기를 맞으면 경제적 불안까지 겹치기 때문에 소심해지고 우유부단해지기 쉽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삶을 과연 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쓴 상품평을 살펴본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거해서 나의 판단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물론 상품평이나 후기를 참고할 수야 있겠지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타인의 필요나 취향, 판단 기준이 나와 완전히 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 중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물건이야 후기만으로도 살 수 있지만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내 안에 기준이나 철학 없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 막상 가보니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누구를 탓할 것인가?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탓해봐야 뭐가 달라지겠는가? 요즘 우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읽고,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만 켜보더라도 내가 지금 관심 있을 법한 주제에 대한 추천 영상이 주르륵 이어진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관심 있을 법한 제품 광고가 쉴 새 없이 뜬다. 요즘 나는 체중 조절 중이라 식단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귀신처럼 후기가 몇천 개 달린 재구매율 1등을 했다는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반값 할인을 한다는 운동기구의 광고를 마주한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알고리즘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판단의 주체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다이어트 식단의 후기가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하고 재구매율 1등을 했다니 나도 사야 할 것 같다. 결국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며 내 취향과 선호가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된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미리 알고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대신 선택해주면 더 편한 것 아닌가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알고리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하려면 주체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을 이해하는 IT 문해력이 필요한 시대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그 결과 실패하는 경험을 거듭하게 되어 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들어갔더니 내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추천해 준다면 그것은 평균적인 값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평균에 수렴되기보다 자신의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판단과 선택을 할 때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울 수 있다.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면 온전히 내 탓이 될 것 같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에 어떤 사람도 항상 올바른 결정만을 할 수는 없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 또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선택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내 인생관에 기초한 기준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오히려 내 판단으로 결정했기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익힌 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성장이란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왜 결정 장애를 겪는가?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다. 왜 자기를 못 믿을까? 잘못된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착각이다. 옷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보자. 매장에서는 참 좋아 보여서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이 선택은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먼저 집에 있는 다른 옷이나 액세서리를 매칭해 볼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을 수정해 어울리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혹은 이번 기회에 이런 스타일은 안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다음에는 사지 않으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심을 써서 선물해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만회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나의 판단 안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올바른 판단은 나만의 선택에서 나온다. 나는 혼자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고 유튜브도 찍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수줍음이 굉장히 많았다. 지금처럼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학급 반장을 선생님이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등학교 시절 몇 번이나 선생님이 나를 반장으로 임명했지만 아이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던 나는 선생님에게 사정사정해서 반장직을 고사할 정도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다시 담임 선생님이 나를 반장으로 지목했다. 거의 반강제라 거부할 수가 없었다. 반장이 된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께 인사하기 위해 차렷, 경례를 구령해야 했다. 생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보지 않았는데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혼자 말하려니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 쭈뼛쭈뼛 일어나서 구령을 해보았지만 마치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같은 반의 성격이 아주 밝고 활발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널 훈련시켜 줄게. 그 친구는 나를 데리고 학교 주변 골목을 다니기 시작했다. 골목을 돌다가 어른을 만나면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연습을 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얼굴도 빨개지고 목소리도 작았지만 친구가 옆에 있으니 점차 용기가 생겼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골목을 누비며 인사를 하는 게 익숙해졌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는 혼자 지나갈 때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친구는 반에서 구령할 때 요령도 알려주었다. 갑자기 차렷 하려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 그럼 앞에 전체를 붙여봐. 전체 차렷 이라고 하면 좀 나을 거야.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 구령이 수월해졌다. 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구령을 해내자 그 친구가 나보다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이다. 참 이상했다.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저리 기쁠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남을 돕는 일은 성인군자나 하는 엄숙한 고행이 아니라 즐거운 행위일 수 있겠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과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산다는 감각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친구가 나를 도왔듯 나도 남을 돕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3, 4, 5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참 즐거웠다. 몇몇 친구는 혼자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내 성적은 더 올랐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돕는 일이 즐거울 뿐 아니라
나의 성장도 돕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때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부터 남을 도울 에너지가 샘솟았다는 사실이다. 그전에는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결국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더불어 잘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반대로 홀로 설 줄 모르는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다. 스스로 휘둘리지 않고 바로 서야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홀로 삶과 함께 삶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원시인 여럿이 멧돼지를 잡으러 갔다고 해보자. 서로를 의지만 하면 멧돼지를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가능성이 크다. 개개인이 체력과 실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무리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아야 한다.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감각하며 나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각자가 한 사람의 몫을 할 때 그 합력으로 비로소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음이 전제됐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 주체성이 확립됐을 때 너와 나의 동등한 연결이 생긴다. 자신의 선택이나 삶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로 묶일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혼자는 두려운 법이다. 그러나 관계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버린다. 관계는 홀로 서기를 향한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이를 양육이라고 하는데 양육이 바로 관계의 출발이다. 양육은 독립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관계는 성장하면서 점차 확장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 속에서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성인이 되면 사회 관계 속에서 완전한 독립체가 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홀로 서기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일이 많아진다. 두렵고 우울해진다. 외로운가? 매사에 자신이 없는가? 자꾸만 우울감이 덮쳐오는가? 그렇다면 홀로 서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홀로 설 수 있을까? 꼭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곁에 있는 사람의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기분이 처진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의 에너지와 기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식하기 시작한다. 나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홀로 선다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잘 살아가 봅시다 라고 말하는 건 각자 잘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과 결국 동일하다. 내가 주관 없이 흐릿하게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공동체 감각이라고 한다. 공동체 감각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트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나 감정을 뜻한다. 공동체 감각은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와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아들러에 따르면 공동체 감각은 건강한 인격을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타인에 대한 연민, 협력, 공감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순간에 공동체 감각을 느낀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는 강의를 할 때도 공동체 감각을 느끼는데 혼자 벽을 보고 얘기할 때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감각이 완전히 다르다. 청중을 향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일지라도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도 해준다. 내 얘기가 재미없으면 지루한 표정도 짓는다. 이렇게 강연 하나에서도 서로 기운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 공동체 감각에 의해 함께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공동체 감각을 인식하고 살면 자신의 주체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는다. 내가 혼자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 기운이나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고 성과에 대한 기쁨도 더 커지게 된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공동체 감각을 통해 인간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고립된 존재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고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체 감각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쁨의 순간이 많아져서 행복의 기본 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다양한 연구와 저서를 통해 행복과 긍정성이 성공을 이끄는 하나의 요소임을 보여줬다. 긍정적인 감정은 창의성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서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공동체 감각이 삶과 결합할수록 우리는 훨씬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따로 또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나 자신으로서 타인과 어우러져 살기 위한 생각 방식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깨칠수록 삶은 만족스럽고 풍요로워진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김익한 교수의 책 마인드박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삶의 주도권,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답게 살아가는 태도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성장해 나가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힌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당장 모든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단 1mm라도 내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조정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의 선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